가족들은 특히나 더 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선을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선을 안 그으면은 잘 지내면 좋은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별로인 존재라서 아무리 내가 효라는 걸 배웠어도 마음속에서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쌓이다가 억압하고 외면하다가 나중에 터지죠. 그럼 이제 인간관계가 저는 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별로여서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 느끼는 게 이제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안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두면 좋은 사람의 특징이랑 어떤 사람을 옆에 둬야 되는 걸까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사기꾼한테 우리가 당하는 이유가 재수없어서 뭐 운이 나빠서 뭐 사기꾼이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당하는 사람이 계속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맞아. 그 이유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요. 그 기대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목적, 어떤 친밀감, 유대감에 대한 기대치가 아닌 나의 스펙으로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고 뭔가 안 풀린다는 생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질 때 사기당하게 되게 쉬워요. 흔히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동화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죠. 나는 사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고아였거나 형편이 어려웠거나 다들 나를 무시하거나 힘든데 언젠가는 나의 진문명을 알아주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나는 공주가 돼서 한 번에 떡상할 거야. 인생 한 방에 역전할 거야. 이런 기대치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수록 사기를 잘 당해요. 왜냐면은 사기꾼들은 그런 사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그래서 하이에나처럼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 옆으로 이제 몰려들어서 착취를 하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서 자기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딱 이용해서 탈탈 터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나쁜 사람들이 사기꾼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법적인 문제인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않거나 어떻게 하면은 이런 관점에 너무 몰입되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주변에 두고 싶고 안 두고 싶고의 기준이 지나치게 스펙이나 그 사람이 어떤 가진 능력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생을 떡상할 수 있느냐에 집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럴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의 본질인 어떤 친밀감, 유대감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그거는 맞지만 문제는 너무 커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에도 역시 사기당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역시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게 전도하거나 하는 방식이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런 욕구가 지나치게 큰 분들의 냄새를 또 기가 막히게 맡아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그런 욕구를 채워주면 저 사람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거야 라는 그런 촉이 와요. 사람을 되게 그리워하고 따뜻한 거를 좋아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우선은 굉장히 잘해주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감정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그런 친밀감, 유대감의 욕구, 내 편인 욕구를 잘 들여다 주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한테 점점 빠지면서 더 많은 거를 자꾸 공유하려고 하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씩 자기의 어떤 재산 또는 심지어는 어떤 성적인 착취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러면 그 사기꾼은 그거를 이제 탈탈탈 턴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버리고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해서 운 좋게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내가 진짜 시행착오 했으니까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다시 또 반복되기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지나친 친밀감의 유대감의 욕구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꾸 그거를 추구하게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의존성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의존적인 특성은 사람의 상반된 본능 중에 한 가지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고 여기에 많이 몰입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건 사실은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적절한 선이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이어져서 나만의 어떤 영역이 꼭 있어야지 적절한 선이라는 게 지켜지고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의 선을 넘었을 때 내가 쳐낼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이렇게 너무 유대감, 친밀감, 의존성이 강한 분들은 선이 스스로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하나 되는 더 가깝고 더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을 너무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뭐 그런 것처럼 돈 좋아하고 뭔가 유흥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에 그만큼의 어떤 쾌감을 느껴요. 그 느낌을 나한테 주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심지어는 내 주변의 친구가 저 사람 되게 평이 안 좋고 예전에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미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고 그럴 리가 없어. 좋은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너네들이 잘못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선을 안 지키는 관계에만 몰두를 해도 또 이제 사기당하기가 쉽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피해야 되고, 나도 어떤 영역에서 좀 성과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라는 측면, 그 정말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죠. 그냥 내가 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때의 반응이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업신여기거나 또는 그거를 약점 삼아서 나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부하처럼 이렇게 굴리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평생 뭐 한 명만 사실은 있어도 되고 그게 가족 뭐 아내를 그렇게 만나도 좋고 아니면은 몇 명이 돼도 좋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다기보다는요,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도 그거를 못 봐요. 왜냐면은 관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가 있어서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은 별로야, 가진 것도 없고 재밌지도 않고 뭐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긴 하는데 그 쓸모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너무 생각하는 스펙적으로 거죠. 접근하는 그쵸, 부분들이 그쵸. 좀. 그쵸. 근데 만약에 스펙적으로 접근을 한다 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 치고 실제로 나한테 정말 관계에서 필요한 지지나 존중 같은 걸 해준다 쳐요. 그러면은 잘 따져봐야 돼요. 진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 좋은 사람 역할을 나한테 계속 해줄 거냐. 그러면 사실은 의심이 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 스펙이 좋거나 어떤 그런 인성이 좋거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겠어. 찾으니까. 스펙만 좋아도 많이 찾는데 이런 것까지 있으면 더 많이 찾죠.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쵸.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그쵸.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를 까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죠. 좋은 척, 그 다음에 있는 척 해서 나한테 접근해서 나중에 터는 거죠. 기존에 맺은 인간관계 중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나 사기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사이에서 맺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인간관계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네. 부분인데 그런 거 우리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쳐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너랑 이제 절교야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였으면 바쁘다 1년에 한 번 만난다거나 쳐서 이제 좀 멀어지나 잘 안 만나는 이렇게 하는데, 김 작가님은 아마도 이제 쳐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쳐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일 텐데 많은 분들이 쳐낼 생각을 못하고 쳐내고 싶어도 못 쳐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뭐냐면은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사람은 생각해도 별로다랑 이어지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은 동물이다예요. 아까 동물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서열 다툼, 영역 다툼 이런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있죠. 있죠. 근데 인간도 있어요. 그거는 뭐 군대에서도 경험하셨겠고 보통 인간관계에서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동물의 세계 보면은 원숭이,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원숭이가 특성이 눈을 이제 똑바로 쳐다보면은 그거는 약간 싸우자는 거고 서열 다툼이 되는 거여서 어떤 카메라맨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서 눈을 똑바로 쳐다봤더니 막 때리고 눈을 깔았더니 안 때려요. 이제 너는 이제 항복인 거죠. 그러다가 다시 쳐다보면 또 때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미성숙한 중고등학생 때 많죠.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딱 쳐다보면 우선은 도전이잖아요. 짱 같은 어떤 일진 같은 애들 앞에서는 이제 눈을 깔고 다녀야지만. 눈 안 까냐? 그쵸. 그래야지만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는 동물적인 느낌을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우월감.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야, 사람이 그래도 다 큰 성인이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면 되냐. 그런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정말 성숙한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 그렇게 찾으면 없어요. 잘 없죠. 네, 잘 없죠. 성인군자 아니면 없어요. 잘 없지.
그거는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를 막 뿜어요. 성인 남자들도 예를 들면 뭐 30, 40대도 있으면 그 중에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누가 내가 지금 대장이야, 나는 부하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냥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있죠.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힘, 그 다음에 조금 크면은 어떤 사회적 지위. 사회적인 인싸력일 수도 있지만 정말 나중에 되면 재력이 될 수도 있고 맞아. 지위,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엄마분들 개인 상담도 많이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분들은 이제 아이의 연령에 따라 좀 다른데 미취학 때는 좀 인싸력 있고 성격 좋은 분들이 군림해요. 어떤 모임에서의 주도권자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공부를 좀 시켜야 되니까 정보력, 학원 정보력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입김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부터는 그런 게 싹 바뀌어요. 중학교 가면은 그 전에 뭐 성격 좋거나 정보력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별로 사람들이 얘기 안 듣고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한마디 하니까 막 샥 집중돼요.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1등 엄마였어요. 그 애가, 네, 애가 아이 1등. 그 순위가. 아이의 순위가 자기의 권력이 되는. 이게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미 현실인 거. 그렇죠. 남자들의 있죠. 세계에도 있고 있죠. 여성분들의 세계에도 있고. 맞아. 그게 외모가 훌륭한 경우에도 있고 맞아. 어떤 체격이나 이런 다 거에도 있죠. 있죠. 그런 것처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서 원래 친구였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느낌도 사실은 여기서 비롯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아무리 친구여도 우선은 인간 대 인간이고 동물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친구가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면 깔고 싶은 거죠. 특히 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뭐 잘 나간다고 나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먼저 누르려고 하는 거가 있고 그런 경험을 너무 공감 가네, 많이 이거 하실 역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쳐내는 거죠. 야, 난 이제 너 옛날에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쳐냈지만 이제 쳐내. 그런 또 구독자로 권력을 이제 부리는 거죠. 이게 물론 동물적인 영역이지만 이 수면 아래에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달라요.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당하게 힘 빼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맞아. 선을 긋더라도 인정해야지 선을 긋을 수 있지. 이걸 인정 안 하면은 아닐 거야. 걔가 날 무시할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희망을 가지고 더 희망 고문을 가지다가 오히려 더 무시를 당하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더 힘들어지고. 예. 공감 갑니다. 그럼 혹시나 인간관계에서 지인들보다 더 가까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피로 맺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간에도 이제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는 분들 사실 어느 집에나 다 그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도 뭐 어떤 분들은 가족 간에는 뭐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가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원장님이 제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시청자도 아시지만 힘든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모든 가족이 반드시 친하게 지내야 한다, 화목해야 한다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좀 힘든 가정이라면 그 횟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거리를 조금 멀어져서 그러니까 늘 붙어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서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가족 간 갈등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무조건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건가요?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가족도 인간관계예요.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은 나 빼고는 다 남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친한 친구 사이도 그렇지만 가족들은 특히나 더 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선을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흔히 이제 심리적인 갈등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당연히 선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효 이래가지고 부모 상명하달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바람직한 효고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 있어서 부모가 말하는 거는 다 들어야 되고 부모의 말을 거절하는 거는 선을 긋는 거는 그거는 이제 파렴치한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마음속에서는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편해요. 그래서 선을 못 긋고 근데 선을 안 그으면은 잘 지내면 좋은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별로인 존재라서 아무리 내가 효라는 걸 배웠어도 마음속에서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쌓이다가 억압하고 외면하다가 나중에 터지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은 형제가 돈독하다가 돈 때문에 갈라서거나 부모와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거는 사실은 돈이 핵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오랫동안 쌓였던 이런 갈등들이 돈이라는 수단과 매개를 통해서 터졌을 뿐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동물적인 영역을 봐도 역시 가족한테도 통해서
아무리 가족 간이고 부모고 형제여도 한 예로 형제끼리 형제가 잘 돼요. 그러면은 다른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박수가 안 돼요. 본인도 잘 돼 있으면 박수를 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좀 다른 느낌이 그리고 있죠. 아주 아주 이렇게 딱 비슷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동물적인 서열이 생겨서 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자꾸 은연중에 좀 더 무시하는.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은 오히려 또 은연중에 위축이 돼 있어서 무시받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좀 공격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어요. 부모도 자식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물론 자식이 잘 되면 좋지만은 않은 경험을 마음속에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식이 잘 나가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식이 또 부모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열받기도 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뭘 그렇게 잘했다 그랬냐, 나는 이 정도 이뤘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아도 은연중에 그런 게 또 이렇게 소통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거,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어서 내가 말을 안 하고, 뭔가 대놓고 말을 안 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원장님 그냥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 이 정글 속 정신과 전문의. 그렇게 어쨌든 가족 간에도 그런 갈등이나 뭐 사이가 너무 안 좋거나 하다면 그런 거리적으로든 횟수적으로든 그렇게 선을 좀 정하는 게 좀 좋은 거겠죠? 선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정하세요 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닌 게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은 특히 한국 사회에 어떤 가족은 하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적인 게 되게 많아요. 가족은 하나다라고 그런 개념이 있으면은 이제 막 교육을 통해서든 자기가 연습해서 가족은 하나가 아니고 남이다라는 거를 선을 그으면 되지만, 진짜 선이 스스로 안 거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존성이 가족한테 너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그 다음에 부부는 서로, 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개인 영역이 점점 없고 우리는 함께하는 영역만 많고, 그 다음에 부모가 지시해서 따르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기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따라서 선택하는 영역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뒤늦게 이제 늦은 사춘기 같은 게 오죠. 30대, 40대, 심지어 50대 때 내 인생은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아니었다. 뒤늦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영역, 개인의 영역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가족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보통은 뭐 부모님과의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돈독하기 위해서 내 개인 시간은 가지면 안 돼, 최소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경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인 거예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족과 중요해요. 함께하는 시간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 균형 너무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이게 바람직한 것처럼 되어 있는 문화,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러다가 밖으로 나돌 것 같은 그런 문화. 근데 현실은 반대예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인 취미, 겨울에 스포츠로 스노보드 타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동갑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어떻게 이거를 시작하게 됐냐, 옛날부터 했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시작했대요. 어떻게 시작했냐 그랬더니 장모님이 하라 그랬대요. 장모님이 사위를 끔찍히 아끼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 얘기를 했대요.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정적이기만 하고 일만 하면 나중에 바람핀대. 개인의 영역이 없다가 보면은 결국 자기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이제 결핍감을 느끼다가 뭔가로 확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엉뚱하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장모님이 되게 현명하시네요. 현명한 거죠.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뭐 아내 남편분에게, 남편 아내분한테 자기는 내가 없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냐, 나랑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함께 하는 게 없는 것도 문제지만 혼자 하는 게 아예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그거예요. 뭐 아까 외도 얘기도 했지만, 그게 정말 뭐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굉장히 가족에 헌신적이었던, 정말 남편만 챙기고 자식들만 챙기고 내 영역 없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여기면서 10년, 20년 살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살짝 생겨서 헬스장에 등록해서 이제 PT를 하는데, PT 선생님이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도 다들 지들만 챙기고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물어봐 줬는데 갑자기 오늘 어떠세요? 표정이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뭐 힘들지 않으세요? 예. 스킨십은 당연히 스킨십도 그렇지만, 스킨십 안 해도 이렇게 감정을 한번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내 존재감을 회복하는 느낌. 이거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10년, 20년을
헌신한 가족과의 그런 거보다 비교가 안 되게 큰 자극이어서 다 버리고 일로 갈 수 있어요. 네, 뭐 이게 외도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쌓이다 터진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가시기 전에 이제 질문 딱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 직장인분들이 영상 많이 보시니까요. 그분들이 좀 고충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퇴근만 하면 시체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힘이 너무 빠지고 딴 거 하기 싫고,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은 직장인분들 많단 말이죠. 그만두면 되는 거지만 그만 못 두니까 어쨌든 다니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결국 바꿀 수 있는 거는 회사를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현실적인 거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그나마 바꿀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는 몸의 에너지만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정신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정신과 의사가 돼서 제대로 알게 된 건데, 한 예로 정신 에너지가 너무 커도 문제인데 그게 이제 조증 상태거든요. 조증 상태가 되면은 진짜로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그래서 여성인데도 힘이 막 괴력이 생기고, 잠을 밤새도 쌩쌩하고, 아이디어도 넘쳐나고, 집중도 엄청나서 책도 엄청 빨리 보고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정신 에너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집에만 오면 시체가 된다면 그게 진짜로 과로를 해서 일이 많아서일까? 물론 신체적인 그런 에너지가 떨어져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잠을 회복하고 먹는 걸 잘해서 몸을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정신 에너지 자체가 떨어진 게 사실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삶의 목적,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이 훼손되어 있을 때 정신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은 사람은 이게 없을 때 불만이 쌓여요. 마음속에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어. 결핍이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지가 않고요. 긴장이 되고 과하게 각성이 돼서 그냥 일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쥐어 짜듯이 해요. 왜냐면은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는, 만약에 내가 뭔가 불만이라는 감정이 마음속에 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다, 불쾌감이라는 감정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은 나는 그냥 이거 떨쳐버리고 일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일은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감정을 내 힘으로 꽉 누른 상태에서 꾸역꾸역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에너지가,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은 여기에 별로 없고요. 여기에 많이 있어요. 여기 누르는데. 그래서 정작 일을 할 때 집중력, 기억력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하고 집에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 눌러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이 나야 되는데 이미 누르느라고 힘을 다 썼어.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정신 에너지가. 그래서 보통 정신 에너지가 없을 때 하는 일이 이제 우선 몸은 눕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 에너지가 없을 때 하는 일이 정신적인 쾌감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러는 나를 비난하거든요. 나는 지금 저녁에 자기 개발하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데 이렇게 나태해가지고 그러냐, 나는 안 된다, 나는 글러먹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더 큰 에너지 소모가 돼요. 자기를 비난하는 거, 자책하는 것만큼 이게 감정적으로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또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비난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비난을 할 게 아닌 이유는 원인 자체가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압박감을 느끼고 너무 힘을 주고 너무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너무 나만의 세계도 없었고 나의 정체성도 없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만족이나 불만이 쌓인 거고, 그래서 에너지가 줄줄 새는 거여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관리를 해야 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역을 좀 찾아야 돼.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이제 저녁에 조금 내 시간도 가지고 이거를 조금 선순환 시켜야지만 오히려 에너지가 올라오고, 그래야지만 이걸로 또 일을 하면서 선순환이 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불안해서. 그다음에 경쟁 사회고, 특히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자기 개발해야 되고 동기부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더더욱이 자기를 확대해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의 뇌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한 가지는 생존이라는 거,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생존과 관련된 뇌가 있지만, 이거를 정작 잘 돌리기 위해서는 반대쪽 뇌를 또 잘 돌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쾌락의 뇌예요. 쾌락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생존의 영역과 반대된, 우리는 보통 쓸데 있냐 없냐를 생존 쪽으로 많이 국한시키거든요.
너 쓸데없는 짓 왜 해? 이거 쓸데없는 짓, 넷플릭스 다 쓸데없는 짓인 이유는 지금 일하는 것과 상관없어서. 본질적인 거랑 관련 없다 생각하는 근데 거죠. 사람의 본질은 이 두 개라는 거예요. 생존도 본질이지만 쾌락도 본질이라서 이거를 내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은 정신에너지가 떨어져서 생존의 뇌를 돌릴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뇌를 관리하는 거고 자기 정신에너지를 관리하는 거라서 생존의 뇌, 쾌락의 뇌를 좀 무시하면 안 된다. 일시적으로 무시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소진된다. 번아웃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오는 거고, 이 생존의 뇌에 국한되지 않은 쾌락의 뇌를 돌려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냐? 사람마다 다른데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어떻게 드립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워라벨이 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워라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워라벨의 목적은 워라벨이 사실은 좋은 거고 워라벨을 잘 지켜야지만 훌륭한 사람이 돼서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생존이에요.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에 나를 만족시키는 쾌락 쪽의 행동을 좀 해라. 자기 자신을 너무 옥죄지 마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아이러니해서 그럼 요거 한 이게 번만 더 현실이에요. 파고 들어가면 회사 생활에서 어쨌든 뭐 누구나 회사 생활이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있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고 상사, 뭐 부하, 동료의 관계가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어쨌든 힘이 들어서 퇴근 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쾌락적인 것들을 뭐 넷플릭스든 뭐든 각자 운동이든 뭘 추구해요. 근데 여전히 회사를 가면 또 힘들어. 요거 뒤에 회사 퇴근한 이후에 이런 것들 쾌락적인 걸 잘 추구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괜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시간이 한 1년, 2년 그렇게 뒤에 쾌락을 추구했는데도 안 되면 뭐 이직을 하거나 업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건지. 그거는 당연히 상황마다 그 이직이나 이런 거는 개인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결정을 잘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그 기초가 뭐냐면은 자기의 정신적인 안정이에요. 그렇죠. 그 정신적인 안정,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에너지. 그게 있어야지만 명석한 판단, 맞아.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뚝심, 또 때에 따라서는 유연성, 뭐 여러 가지들이 그게 작용이 결국엔 다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충동적으로 사실을 내면 또 안 돼. 그쵸. 본인 인생이 안 좋은 거잖아.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는 살짝 충동적이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조절을 잘하는 그 정신적인 에너지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단기간으로 자꾸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없어서 자꾸 단기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못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하거든요. PT, 운동처럼. 운동은 내가 몸이 약해지고 허약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하면은 내가 힘이 날 것 같지만 힘이 더 빠지죠. 처음에 더 빠지죠. 처음엔 더 빠져요. 더 빠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육이 붙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뇌라는 것도 결국에는 신체고 이 뇌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 너무 바람직하지만 사람은 또 특이하게도 안 하던 거를 하는 게 굉장히 그 적응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안 하던 걸 했었을 때 이게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어색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봐서.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가는 그 과정이라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거다, 당연한 거다, 조금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오늘 원장님 모시고 인간관계랑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얘기도 많이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인간관계 기술을 한번 총정리하는 멘트 한번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일 그 채널 표지에 이제 써 있는 건데, 내 마음과 친해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기 개발도 그렇고 뭐 멘탈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신호등이 이렇게 막 켜져 있어도 신호등도 못 보고 그런 거여서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고 점점점 나한테 가까워지는 그거를 하시는 게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는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제일 기본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들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 뭐 계속 더 고민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는 좀 괜찮은지, 그런 거 내 마음이 편하고 해야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이러니하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좀 깨닫게 되네요. 다음에 또 원장님과 또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정유일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